지금 이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출도 안 되는데 누가 자꾸 사고 있을까? 그 배후엔 뜻밖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출은 안 나오는데 거래는 늘고 있고 집값은 떨어진다는데 어떤 지역은 또 오르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자본의 유입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이 이렇게 쉽게 사들일 수 있는 걸까? 오늘 이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한국과 미국의 규제 차이. 중국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선 땅을 거의 못 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부산, 제주도 등의 법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내 은행 대출을 활용한 매입. 우리나라 대출 규제는 엄격합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은 국가 소유입니다. 결국 그 부동산의 실소유는 중국 공공자본일 수도 있는 거죠. 3. 이게 왜 위험한가? 만약 한국 시장이 흔들리고 중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면 국가 단위로 부동산 가격이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6억 이상 대출로 집 사신 분들,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하자마자 집값이 6억씩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은 오른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 강동에서 71세에 은퇴하고 집값에 더는 관심 없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30년간 대출 부동산 구조를 분석해온 전 금융연구소 연구위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규제는 전례가 없다.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6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 70% 이상 급감. 627 대책 전에는 약 1140명이 고가 아파트를 대출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이후 같은 조건으로 산 사람은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량 규제 전과 후 비교하면 거래가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 전세가 급락.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는 전세가가 17억 11억으로 무려 6억 원 하락했습니다. 전세 대출로 잔금을 맞췄던 수요가 차단되자 전세가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매수 계획이 있다면 대출 조건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6억 이상 주담대는 규제 대상이며 전세 대출도 잔금 용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기 규제에 따라 가격이 흔들리는 지역은 상대적 저점 시그널일 수 있으므로 실거주 목적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용산 땅도 아파트도 전부 중국 정부 소유가 됩니다. 한국인은 못 사는 중국 땅, 그런데 중국인은 한국 땅을 마구 사들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68세까지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한 정재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취재를 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요지, 그것도 군사적 국가 전략 요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차단했고 캐나다도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왜?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사유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땅은 국유지입니다. 이건 불공정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 산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삽니다. 12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내 부동산을 담보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그들은 그냥 던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중국 은행은 국유은행입니다. 결국 한국 내 부동산이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 요지의 땅도 이미 중국 정부 소유가 되었습니다. 무려 7년 전 국방부 이전 부지 일부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건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세계는 막고 있는데 한국만 중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은퇴자입니다. 직장 생활 마치고 조용히 노후 준비하려 했는데 최근 서울 집값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언론은 불장이라며 들썩이고 일부 아파트는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자본, 정치 무관심, 언론의 왜곡이라는 위험한 삼각구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매입, 미국 캐나다는 막았다. 한국만 방치 중. 미국은 안보 요충지에 대한 외국인 매입을 법으로 막았고 캐나다는 중국인 대상 주택 취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는다. 정부 의지 실종. 여당이 국회 과반이고 대통령도 법률 발의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고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끝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불장이라 부추기지만 그 배후에는 건설 광고와 이해관계. 언론사 상당수가 건설사 지분을 갖고 있고 아파트 상승 보도는 광고 수익과 연결됩니다. 불장.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불에 타고 있는데 서울만 불타는 집값이라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대는 이유 가계부채 2,000조 원.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가계 자산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버블을 살짝 태우는 불장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지속 불가능한 연계일 뿐입니다. 지금 안 터진 게 기적인 겁니다. 가계부채 2,000조, 이젠 누가 갚습니까?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전기세 관리비가 몇 배로 오르고 집값도 다시 꿈틀거리는 이 상황. 도대체 가계부채는 왜 아직도 안 터졌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가계부채가 안 터진 이유? 정부가 담보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워서 담보가치를 유지하면 대출은 안 터지고 연장됩니다. 자산이 오르면 빚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인기를 위해 연기한 폭탄, 결국 언젠가 터집니다. 과거 정부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기 임기 내에만 부동산 폭락을 막으면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락장을 보자마자 다시 규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내 임기엔 안 터지게 했지만 결국 더 크게 돌려놓은 셈이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성장률 하락, 인구 감소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인구 줄고, 일자리 줄고,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출산율 0.7대. 이 상태에선 가계부채를 갚을 유효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은 디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꺼지면 진짜 부채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대출 규제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한 대출 억제는 처음으로 작게 터뜨리자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보다 역사에 남을 결정을 하려면 지금처럼 조용히 단호하게 버텨야 합니다. 부동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접근하세요. 대출 의존 매수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피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규제를 강화한다면 그 방향이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르세요. 지금은 투자보다 생존과 방어의 시기입니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기회, 정부가 일부러 막았습니다. 내 임기엔 절대 터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빚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을 붙잡고 있다는 것. 2022년 집값이 본격 하락할 때 만약 그때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쯤은 반값 아파트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부동산 가격은 빚을 방어하는 수단이 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0조 원. 정부는 이 빚의 담보가 무너지지 않게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됐습니다. 627 대출 규제는 방향은 맞지만 흐지부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가계부채 압력을 줄이려는 시도였지만 벌써 예외 조항이 생기고 시장은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6억까지 허용한다니까 5억 9천으로 다 채워서 사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 투기적 착시일 뿐입니다. 서울이 묶이자 외곽 지역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요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오르겠다는 투기 심리가 만든 거품입니다. 진짜 거주자는 외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통증을 감내하고 치료할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로 따지면 이기 암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곧 3기, 4기 회복 불가 단계로 갑니다. 인기보다 역사적 책임을 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대출을 기준으로 집을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 가능 수준을 먼저 점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를 선명히 그려야 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디레버리징 전략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론의 불장이라는 표현에 흔들리지 말고 실거래 가매물 흐름 수요 구조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출 38억 받아서 48억 아파트 샀습니다. 왜요? 오르면 되니까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신화입니까? 그때는 성장기였고 지금은 고령화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6억 대출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6억은 감당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월 300만 원씩 30년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라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그 신화는 사실 부모 세대의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문간방에서 시작해 열심히 모아 집을 샀고 값이 오르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험이 세대를 넘어 자녀에게까지 각인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한 공식입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 0%대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실질 소득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에도 통한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일부 투기층이 다시 신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48억, 그중 38억을 대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면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건 투자도 실수요도 아닙니다. 그냥 투기입니다. 부동산 구입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환 한도를 냉정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오르면 되지라는 기대를 기준 삼지 마세요. 가정의 소득 대비 월 원리금 부담률 DSR을 계산해보세요. 30%를 넘는 순간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3040대는 신화가 아닌 현실 기반의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뛰어들 때가 아니라 나만은 빠질 때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48억에 산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38억을 대출로 받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는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오르면 되잖아. 오르면 이건 100억도 갈 수 있어. 그건 신화였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건 백설공주, 피노키오 같은 동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패 신화는 현실이 아닌 심리적 최면이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에 신화를 버렸습니다. 중국도 부동산이 꺼진 이후 아무도 신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만 여전히 코가 작으면 거짓말 안 한 사람이라는 동화를 믿고 있습니다. 불패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를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신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안정성으로 지켜집니다. 이 영상을 꼭 자녀와 공유해주세요.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